근데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제 갈등, 충돌 뭐 이런 게 상당히 정치권의 이슈로 확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어제 오늘 연달아 발표되면서 많이 보도도 됐는데요. 먼저 어제 MBS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가 47%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35%로 나와서 한동훈 네. 위원장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띄워주시면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52%,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35%입니다. 그런데 갤럽의 힘이 뭐냐면 이게 옛날부터 쭉 쌓아온 그렇죠. 네.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당대표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주당은 다 고만고만해요. 잘하고 있다가 조금 더 진하게 칠해진 박스인데 오른쪽이 민주당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고만고만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그러네요. 국민의힘.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52% 잘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2012년에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면 이명박 대통령 말기였고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셨죠. 그때 그러면서 뭔가 이게 확 이렇게 분리를 하는 당정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랑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좀 정부 여당이 독단적이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좀 약간 여당 속 야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당대표나 이런 분들의 좀 그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2016년 옥색파동 당시에 김무성 대표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수당 쪽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확 올라가는데 민주당은 그런 대표가 없었나 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뭐 이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예, 집권을 하고 그쵸. 있을 때와 안 하고 있을 때가 또 차이가 있고. 예, 사실 뭐 당 지지율하고도 좀 연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패널 조사 이제 계속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미결정층이 21%가 있었고 이 사람들을 좀 추적 관찰하겠다,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좀 달라졌나요? 네, 저희 미결정층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띄워주시면 1월 10일부터 4일간 조사하고 지난주 화요일 100분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구에 출마하면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을 같이 넣어서 물어봤어요. 네. 1차에서 2차 넘어오면서 한 달이란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근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은 지지율이 30에서 30, 41에서 30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죠. 네. 근데 2차 보면은 신당이 합쳐서 이준석 신당 10,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6이어서 16인데 이게 확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래 봤더니 이제 없음 모름 미결정층이 21에서 9로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이 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편의상 네. 개혁신당과 네. 이제 새로운 미래, 네. 새로운 네. 미래를 이제 이준석 신당, 이낙연 네. 신당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름이 아.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착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미래냐, 미래연합, 이게 뭐지? 이렇게. 미래연합이냐, 새로운 선택이냐, 뭐 이제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없다, 모른다는 미결정층 21%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봤더니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으로도 24%, 17% 갔고 또 이준석 신당으로도 17%, 이낙연 신당으로도 9% 갔어요. 그러니까 신당으로만 흘러간 게 아니라 기존 정당으로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도 어느 정도 일어난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원래 1차에서 지역구 투표를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신당으로 마음을 옮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이준석 신당 좀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미결정층이 거의 골고루 왔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흡수를 네, 했네요. 골고루 네. 흡수요.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굵은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어느 원래 정당을 지지하시던 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참 저는 이렇게 좀 신기했던 게 저희가 패널 조사긴 하지만 고객층이 정말 많이 표집됐나 좀 없음 모름이 빨리 줄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 조사에서. 그러네요. 이제 9%, 21%에서 9%면 상당히 줄어들었고 네. 지난번 조사에서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당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정치의 고관여층이신 분들이라고는 제가 이제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저희 1차 조사했을 때 미결정층이 21% 정도 됐었는데 보통 다른 전화조사에서 한 30% 정도 내외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원래 좀 적기도 했었지만 특히 그 신당이 출연함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아진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미결정층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선거가 조금씩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런 미결정층이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이렇게까지 확 줄어들지는 않는데 뭐 좀 신장 효과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미결정층이 일반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초반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많고 그리고 그 다른 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총선이나 지방선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한 20% 이렇게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좀 적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리 패널 조사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신당 창당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각 당의 공천이나 신당이 어떻게 좀 구체화될 것인가, 뭐 이합집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향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님이 예전에 점들이 많고 작았던 그래프보다는 훨씬 보기 편하다고.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심은정님은 아무래도 패널 되고 보면 더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패널 조사 잠깐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네.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는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다른 사람을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들을 여러 번 추적 반복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누가 마음을 바꿨구나. 20대 여성들이 이번에 마음을 많이 바꿨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선거 때까지 3번 더 조사를 해서 계속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 21%가 9%로 확 줄어들어 버려서 저희도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다.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다. 네. 좀 많이 금방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원래는 사실 패널의 특징이 패널 조사를 해보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걱정했는데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도 진짜 이렇게 바뀔 거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네. 그때 한번 보시죠. 저희 지금 뭐 고지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고지를 말씀드리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번 달 10일부터 3일간 조사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과 웹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네. 이제 아직 선거제도가 미정인 게 좀 관건이긴 한데 사실 신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비례투표예요. 사실 맞아요. 이제 비례투표 의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 어떻게 나타났나요? 일단 2차, 2차 똑같이 비교를 해볼 텐데 2차에서는 요즘 이렇게 주로 거론되는 신당 4군데를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신데 그냥 위아래 막대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국민의힘은 28에서 26으로 2%포인트 줄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4에서 29로 5%포인트 줄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준석, 이낙연, 용해인, 금태섭, 류호정 신당이 11, 5, 1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네. 다 합치면 27%인데 그러면 이 신당으로 흐른 사람들 없음 모름 미결정층이 20에서 11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줄어들면서 신당으로 표가 흘러간 것도 있는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을 원래 비례정당에 투표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갔는데 11%가 특히 용해인 신당으로 이제 뭉태기로 갔고요.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 신당은 6%씩 나갔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탈자들이 적었어요. 근데 이탈층이 적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신다는 분이 가장 많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긴 해요. 보통 민주당 층에서 더 분할 투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찍더라도 신당을 비례대표에서 찍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번 조사에서부터 이게 확 드러나서 저희도 신기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1차 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38%였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부터 이제 용해인, 금태섭, 이낙연 신당 다 합치면 27%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조국 신당이 보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기타 이런 거 합치면 대충 38%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조사부터 신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보기에 신당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이제 찍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란테르트님이 저도 패널 시켜주세요 하셨고 캔디님이 장슬기 기자님 저요 하셨는데 이미 패널은 선정이 끝난 거죠? 예, 패널 선정은 끝났고요. 네. 예, 다음 선거 때 다음 선거 때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차와 2차가 지금 명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모든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을 제가 취해 보니까 그 중에 한 5분 정도는 해외에서 계셔가지고 로밍으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시간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거절하신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세요. 그래서 2차 조사 때가 이탈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부터는 이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적 관찰하는데 1차 때, 2차 때 차이가 나면 인원수 차이가 나면 또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차 조사하고 그러니까 2차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1차 조사 때의 정당 지지도하고 1차 조사의 정당 지지도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빠졌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네. 란테르트님이 전번 올리려고 하셨다고. 네, 개인 정보는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기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까 지역구 투표 의향이랑 비교를 해보면 비례 투표에서 확실히 내가 지역구는 뭐 양당에 거대 양당에 좀 줄지라도 이제 비례 투표에서는 좀 신당에로 기회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의향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분할 투표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교차 투표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이제 교차 투표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국민의힘, 민주당에게 지역구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 이제 27% 정도가 그 비례대표에서는 다른 정당, 뭐 신당에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6년도 총선에서 20대 총선인데요. 국민의당의 경우를 보면 지역구에서는 전국에서 한 12.7% 정도 득표를 했고, 그 중에 상당수를 사실 호남에서 얻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비례대표에서는 그 새누리당에 이어서 그 득표율이 26.7%를 기록해가지고 당시 민주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례대표의 교차 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20%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12%가 이런 분할 투표,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했던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분할 투표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그 규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양당 구도가 깨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당 효과도 미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사에서 이제 분할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역구 투표를 하시겠다는 분들 중에 27% 정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분할 투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갖고 네. 이걸 봤을 때 민주당이 특히 더 많잖아요. 민주당 지역구도 민주당 찍고 비례도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61%.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네요. 분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용해인 신당으로 많이 가는 거고, 근데 이건 지금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용해인 신당이 약간 위성정당 느낌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기로 많이 몰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6% 4분의 3이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약간 국민의힘 층과 더불어민주당 층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수마다 저희가 똑같이 물어보니까요. 차수마다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도 뭐 기자회견 나오고 병립형이다, 준연동형이다, 권역별이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선거제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당이 너무 득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당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는 게 좀 문제긴 해요. 맞아요. 그게 너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이 원래 법에서 정해진 시기보다 늦어지면 세비를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마 하지 않을까요? 페널티를 확실하게.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 지나면 그냥 원래 했던 대로 그냥 하든지. 그런 방법이네요. 예. 근데 이게 47석을 어떻게 나눠주냐의 그렇죠. 문제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게 47석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하든 10석 미만의 차이거든요. 각 당한테는. 네. 근데 그 10석 미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여서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와, 어떻게 보면 47석이 많다면 많고 네. 또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의석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결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다들 고민이 좀 각자의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속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데 이번 총선은 사실은 이제 중간 평가 성격도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긍정 평가 35%안 넘으면 여당 총선 승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평론가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여론 애무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여론 애무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전화 면접으로만 추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을 통해서 어려운 말 나왔어요. 이걸 베이지안.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심위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조사들을 다 모아서 전화 면접. 전화 면접 ARS 조사들을 빼고, 네. 분석을 해서 봤는데 좀 보시면 지난 6월 이후 추이를 그려본 건데 이제 멀리서 보시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거의 일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회색지대로 된 게 올해 1월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란색이 긍정평가거든요. 긍정평가가 살짝 오르는 것 같다가 1월 들어서는 이제 하락세를 약간 보이고 있는 느낌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갈등이 탁 눈에 띈 게 지난주 일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 조사들은 이 갈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35%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찰랑찰랑 거리고 있다. 찰랑찰랑하고 있다. 넘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일자인 그래프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당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전화 면접만 봤는데 네. 지금 꼬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양당이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라고 봐야 네. 되나요? 네. 저 구름지 같은 거 있죠. 리본 같은 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표본 오차 뭐 이런 건데요. 요게 지금 겹쳐 있는 거는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월 이후부터는 양당이 계속 꼬여 있죠. 한 번도 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율이 계속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얽혀 있는 걸 꼬여 있다고 표현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서로 이게 겹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이게 있잖아요. 파란색 이게 합쳐지니까 네, 이제 네. 보라색으로 보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한쪽이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네. 이런 게 좀 보이네요. 이런 상황이어서 즉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님이 이제 나왔다. 많이 보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점이 없앴습니다. 지금 빈센트님이 이게 굵기를 좀 높이든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긴 한데 이게 신당들은 안 들어가나요? 네, 신당들은 안 들어가죠. 신당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거냐 이런 게 저희가 고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뭐 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왜 자기 당 이름 안 넣어주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도 예전에도 또 이제 묻고. 허모 후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그렇죠. 토론회도 그렇고 맞아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때요?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신당이 일단 실체가 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하고 뭐 이준석 중심의 뭐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다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정당 지지도에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좀 포함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포함시키는 뭐 기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창당 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는 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인 게 뭐 개혁신당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 그럼 이준석 중심의 개혁신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고만 했을 때는
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지금 어떤 분들도 저희 튀기모님들도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연합신당, 개혁신당, 새미래, 미래대연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새로운 선택. 맞아, 새로운 선택까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지 어렵네요. 않습니다. 총선에서 중요한 지표가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냐, 정당 지지도냐 이걸 가지고 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국정평가 봐야 된다. 대통령 중간평가니까. 어떤 분들은 정당 지지도 봐야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원 부사장님의 선택은? 사실 선거라고 한다 그러면 정당 지지도를 보는 게 맞겠죠. 그게 가장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당 부분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대통령의 그 권한이 막강하고 특히 뭐 당정 관계나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당청 관계 이런 부분이 좀 분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과거 실제로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뭐 공천에 그 여당의 공천에 뭐 관여한 것도 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총선 결과 예측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도 맞는데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인데 그러면 야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좀 그거를 저는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는 분명히 여당한테 불리하지만 또 야당에게 이런 정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않는 거는 총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통은 이제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견제해야 된다. 이게 심판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좀 정부가 잘할 수 있게 좀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총선 성격에 대한 인식, 그 트렌드가 어때요? 트렌드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좀 보기 싫은 그래프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그래프고 파란색이 정부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을 이렇게 트렌드를 나타낸 건데요. 네. 한 38개 정도 나와 있어요. 이 조사가. 그런데 보시면 이제 12월 중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려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죠. 그냥 조금 늘고 조금 줄고 정도의 그냥 차이고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방식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질문이 조금 네. 다른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 어떻게 보시냐라고 어디에 더 많이 동의하시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물어보는 질문 세트가 있고요. 또 다른 세트는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야당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세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지원보다는 당선으로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정부 견제론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워딩의 차이가 있고 또 요새 또 어떤 회사에서는 3당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야당을 지원해야 된다, 3당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차이들을 이제 정리해서 저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그래프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차이를 다 고려해서 분석해 봤을 때도 정부 지원은 40%대가 안 되고 그리고 정부 견제는 50%대가 안 되는 선에서 그냥 쭉 평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견제로는 보통 55를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살짝 못 미치는 것 같다. 네. 사실은 뭐 정부 지원론, 정부 견제론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항이 가지는 가장 큰 중요성은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세를 예측하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야당이 승기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면 역대 선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매번 이야기하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장에 누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누가 가느냐. 네. 그래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갈 거냐 아니면 현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태기모님 질문 중에 코리아 리서치나 갤럽은 보수 과표집 아니냐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떠세요? 그 보수 과표집이라기보다는 일반 전화조사하고 ARS 조사하고 차이가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전화조사는 태도 유보층이 많으면서 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뭐 수준이고요. ARS 조사에서는 태도 유보층이 줄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면 이상하게 1차 질문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많이 높다가 재질문을 하게 되면 재질문에서 민주당 지지가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슷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날지 아니면 뭐 그럴지는 좀 조사를 해보면 나타날 것 같고 지금 태도 유보층이 이렇게 30% 이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15% 이렇게 줄어들면 그 개연성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RS에서 요새 약간 국민의힘이 상승세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에 있거든요. 전화 면접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근데 보통은 AR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화 면접과 맞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가까워지면 ARS하고 전화 면접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선거가 더 가까워지시면 조금 더 차이가 없는 ARS와 전화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보통 결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집. 예, 양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태도 유보층이 줄어들고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당들도 이제 출범을 하고 이제 라인업이 설 전에 이제 좀 꾸려질 것 같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패널 조사라든지 또 다른 여론조사 추세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